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 1시 15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압력 행사 정황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6시간 뒤에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 15분경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마주 앉습니다. 이른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트럼프의 쇼에 비교합니다. 이 쇼에서 국익을 챙기기 위해 우리는 주요 장관, 주요 기업 총수, 대통령실 3실장까지 워싱턴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순방 취재기자로 워싱턴 DC에 가 있는 송주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잠시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백악관이 뒤에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백악관 인근은 조용합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7시쯤이지만 이곳 워싱턴 시각으로는 오전 6시라 유동인구도 적고 별다른 경비태세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6시간여 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1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다음 15분 뒤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정상회담은 30분 정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에게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새벽 1시 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 룸으로 장소를 옮겨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언론에 비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많은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오전 일정도 비워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디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안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순방 중에 머무는 워싱턴 모처에 있는 호텔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양국 간 주요 합의와 관련해선 실무선에서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MBN 취재진이 5시간 전쯤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 주변을 가봤는데 경비가 상당히 삼엄했습니다. 우리 경호 인력은 물론 미국 측 지원도 있어 보였는데 미국 쪽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 동선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못 가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어하우스 동사가 수개월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2기 들어서 미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은 블레어하우스에 묵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은 예측이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언론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어서 돌발 변수까지 우려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이미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손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견을 드러내며 거친 언사를 퍼붓습니다.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의 충돌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경우 최근 한일 정상회담처럼 소인수와 확대회담, 이후 기자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모두 발언을 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트럼프가 자국 국민들을 의식한 억지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그만큼 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돌발 변수를 즐기고 상대를 압박하는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을 분석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시바 총리에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경험담과 조언을 듣고 이를 언론에 공개까지 했다는 점에서 맞춤형 회담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변칙적인 전술을 즐겨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회담 결과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서남비 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핵심 의제인 주한미군 유연화와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 다른 지역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전략적 유연화 요구가 미 측으로부터 있었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 또한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의 그러한 태도가 자신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싼 통상 의제에 관해서도 기존 협상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핵심 의제를 두고 양측의 온도차가 확인되면서 국익 극대화를 두고 두 정상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 측 백악관의 전략과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쉽지 않은 전망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미국 측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정 조율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당초 정상회담 일정은 이곳 미국 시각으로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하루 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무역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떤 식으로 문서화하느냐를 놓고 러트닉 상무장관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정상회담 일정은 전날 저녁이 돼서야 확정됐습니다. 세부 일정은 공식 환영식과 양자회담, 양자 오찬 순으로 당초 계획과 비슷하지만 정상회담 시작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춰진 이곳 미국 시각 낮 12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회담 시간도 막판에 조정됐는데 그만큼 미국의 기선 잡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두 축 모두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만큼 한국에 더 큰 안보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거센 방위비 증액 압박이 예상되는 전망입니다. 또 미 MBC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관점의 보도도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스가 이른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이름 붙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과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표 기자, 앞서 기사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 미국에서 아예 구체적인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대통령실이 직접 꼽았던 이번 한미 회담의 첫 번째 목표가 통상 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결정된 3,500억 달러의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정리해야 하는데요. 전체 펀드 중에 1,500달러는 조선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죠.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예상 방안으로 꼽힙니다. 네. 근데 관심은 나머지 2천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 투자와 자동차 등이 해당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투자가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식일 거라면서 직접 투자는 적을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표현도 나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몇 시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실무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이 트럼프의 즉흥적인 스타일상 공식 문서인 팩트시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예측하지 못하는 스타일.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3,500억 달러도 좀 많은데 추가 투자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미국은 한마디로 부족하다, 더 내놔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사실상 메인이자 게임 체인저는 우리 기업들의 추가 선물 보따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3,500억 펀드 외에 추가 투자로 이 트럼프 마음 달래보겠다는 겁니다. 삼성, 현대, SK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총집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97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죠. 이외에도 미국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추가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방안으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투자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그전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시바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라 그 팁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이시바 총리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일본은 작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680억 달러대로 우리와 비슷했죠. 처한 상황이 비슷한 만큼 참고할 게 그만큼 많습니다. 우리보다 관세 협상도 정상회담도 먼저 한 만큼 우리로서는 일종의 컨닝 페이퍼가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관세 협상 때도 일본 사례를 좀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하고요. 네. 미국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회담 직전에 이런 팁을 얻겠다는 전략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시바 총리의 팁이 잠시 뒤 정상회담 실전에서 얼마나 활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첫 한미 정상회담 그동안 우리 정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시간 후에 그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 친서를 전달한 바로 다음 날 관영 매체는 한국을 향해 전략적 자주성을 갖춰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떠난 어제 중국 특사단은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미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여는 시기에 맞춰 중국 특사단이 파견된 겁니다. 한미일 협력 공고화의 모습이 중국 패싱으로 비치지 않도록 중국을 배려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중국도 특사 발표 직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中方欢迎朴炳熙前国会议长作为李在明总统的特使来华访问，双方正在就具体的事宜保。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접견했었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시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에게 쓴 이 대통령의 친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대신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 주석께 전달하는 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오늘 사설을 통해 한국에 전략적 자주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동시에 제3국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충고한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를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된 조치가 나온다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가족회사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압력 행사 정황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최측근인 사업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업가가 대상이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김충식의 주거지, 양평 창고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특검팀이 이름을 밝힌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20년 넘게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사업가로 김 여사 일가의 뒷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씨가 2013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언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이 공흥지구 사업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가 당시 양평 군수이던 김 의원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는 물론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받아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재판을 통해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김 여사 모친 등을 차례로 불러 사업 구조를 집중 추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 여사를 불러 구속 뒤 4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다 물어보지 못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부터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약 5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4시 50분쯤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오늘 특검팀은 지난 조사 때 소화하지 못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가 전 씨와 소통하는 데 사용했다는 이른바 건의2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 여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는 오늘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한 차례 더 김 여사를 소환한 뒤 금요일인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함께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젠 재판도 이어가야 하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인력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국회에 요청에 따라 특검팀 인원을 증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파견 검사는 현행 40명에서 20명 추가를, 파견 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40명 추가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을 총괄할 특검보 역시 한두 명 더 증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 여사 기소 이후에는 공소유지도 맡아야 하는 만큼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김건희 특검팀뿐 아니라 내란 특검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국회의 특별수사관 인력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간단히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휴대폰이랑 컴퓨터 전체적으로 다 압수하신 건지, 이미지 투영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협조적이셨는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박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책임 등으로 고발됐고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특검팀의 다음 타깃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언제 법원에 심사가 있습니까? 네, 한 전 총리의 구속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인데요. 이번 구속심사를 맡게 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지난 12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만 총 54쪽으로 상당한 만큼 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밤 또는 28일 이른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심사에서 한 전 총리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 뭐가 있습니까?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바로 증거인멸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 여사와 이 전 장관,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집사 김예성 씨까지 모두 증거인멸 우려로 줄줄이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특검은 이런 부분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커 보이는데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앞서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 일부 증언들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런 증언과 달리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한 전 총리도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아직 구속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헌정사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처음이에요. 한 전 총리, 그동안 어떤 인물로 평가받았나요? 네, 한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정부 주요 요직을 거친 이른바 공무원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참여정부에서 38대 국무총리를 지낸 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48대 국무총리로 취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는 정치권에 뛰어들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내란 공범의 피의자로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입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도 추진 중인데 야당 새 지도부 선출 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처리 시점을 미루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벌써 현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벌써 여러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원청기업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과 교섭을 요구한 겁니다.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집단 행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저희를 위한 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회사는 그런 법들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고지고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청기업인 현대제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6개 자회사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협의를 위해 오는 27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발주를 받고 네이버의 일만 하고 대표들의 인사권까지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거든요. 원청이고 모기업인 네이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도 원청기업에 휴일 근무 등을 포함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청기업들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 지켜보겠다면서도 유예기간 안에 사용자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에 현장 곳곳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현직 해양경찰 간부가 불법 도박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해경 간부는 도박장인 줄도 몰랐고 도박도 안 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전북 군산의 한 건물 사무실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박 신고가 접수된 건데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현행범 중에는 군산해경 모 파출소장인 A경감도 있었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뭐 이렇게 그런 흔적이 있고 흔적은 한두 번 본 적은 있어요. 이 당구장 천 있잖아요. 그런 게 깔려 있고. 당시 경찰 보디캠에 촬영된 영상에는 A경감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고 앞에는 판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경감은 지인을 만나러 갔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그곳이 도박장인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홀날 혼내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른 나왔어야 하는데 그 옆에 누군 거 이렇게 거시한 겁니다. 해경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A경감을 섬 출장소로 발령냈습니다. 행위 자체는 안 좋다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경찰관으로서 직위해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 혐의가 인정된다며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실종된 작업자가 1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물이 불어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업 당시 현장엔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정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펌프장 주변 도로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통해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내부로 휩쓸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친구를 내가 너무 잘 알아.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좋은 친구인데 여기서 그 친구가 빠졌다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실종된 작업자는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빗물 펌프장에서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동료 4명과 맨홀 청소 작업 중이었고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물이 불어나면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감리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없었던 거는 맞아요. 차가 좀 막혀서 이게 아마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5월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등 올해 맨홀 사고로 숨진 사람만 7명에 달합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하루에 2번이나 음주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가족의 투병으로 힘이 들어 술을 마셨다는 사정도 음주운전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서 있던 흰색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차량 2대를 들이받습니다. 같은 날 이 택시는 주차된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스듬히 멈춰섭니다. 잠시 뒤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 주차된 차량 3대와 차례로 부딪힙니다. 택시기사 70대 남성 A씨가 하루에만 2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 번에 여기서 오후에는 나는 타고 들어간 줄 또 술 먹고 또 들어왔더라고. A씨는 아파트 인도로 진입해 10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차량 문을 열고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2번째 사고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사고 적발 당시 경찰의 경고와 함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약 16시간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던 겁니다. 붙잡힌 A씨는 가족이 투병 중이라 힘들어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불법 안락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지난주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곳에서 반려동물 수목장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땅에 묻혔던 반려동물의 유골은 모두 판에 폐기됐는데 정작 보호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은 나무마다 꽃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반려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화장한 반려동물의 유골 가루를 묻어둔 수목장입니다. 장례를 치른 뒤 10만 원만 더 내면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주고 보호자가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보러 올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에 5개도 들어있고 4개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10개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하지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수목장이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적발됐고 2년 전 나무 밑에 묻은 유골 가루는 전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유골이 한 곳에 딱 모이는 게 아니라서 그 일대에 유골의 예상 양보다 좀 더 넉넉히 타서 매립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전 대표는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수목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들은 여전히 나무 밑에 자신의 반려동물 유골이 묻혀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MBN과 연락이 닿은 한 보호자는 몇 달 전에도 나무에 찾아가 눈물을 쏟고 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보호자들한테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조금이라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일부러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장례식장 마당에는 100그루에 가까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들 아래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 유골이 묻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8월의 끝자락인데도 찜통 더위는 여전합니다. 덥기도 덥지만 상대 습도 100%인 지역이 속출하면서 끈적한 날씨에 유독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밤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 소식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 잠깐 내리다 그치는 여우비 때문입니다. 최고 습도 94%를 기록한 서울엔 지상의 물기가 언제든 소나기로 바뀌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방금 내린 소나기가 증발해 바닥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높은 습도가 더욱 높아져 체감 온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안동 기란면 37.9도, 대구 36.9도 등 경북 내륙 일대에 36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열기는 축적되고 습한 공기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전국이 거대한 찜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너무 덥고 끈적끈적해서 너무 습한 것 같아요. 빨리 겨울 돼서 눈사람도 만들고 싶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오늘 밤부터 이틀간 중부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경기 북부 일대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남서풍과 부딪히고 수증기의 통로인 하층 Z까지 유입되는 지점이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산맥에 가로막혀 강릉에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에 그칩니다. 상층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만큼 비가 그친 뒤에도 평년을 웃도는 폭염은 이번 달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4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지 메시지가 나왔지만 휴전성사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포성이 멈추고 고요한 묵념이 이어집니다.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Ось така Україна ніколи більше в історії не буде примушена до сорому, який русські називають компроміс. 세계 각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냈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에 직접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파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이 우크라이나 국기로 물들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축전을 보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회담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식을 놓고 서방 국가의 주둔과 관련해 러시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ich must be neutral, which must be non-aligned with any military bloc, and which must be non-nuclea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 경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작전을 본격화하는 이스라엘이 예멘 수도 사나의 대통령궁 인근을 공습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예멘 수도 한복판에서 버섯 모양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4일 오후 사나 대통령궁 인근과 발전소 등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틀 전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לומד בדרך הקשה שהוא ישלם ומ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התוקפנות שלו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가자시티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자시티 도심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외곽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해 폭격을 이어가면서 하루 만에 64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습니다. زحت أنا من عزبة عبد ربه وجيت في منطقة ال30 البيوت راحت وكله راح.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군 본격 침공이 인도주의적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광어와 우럭, 요즘은 식탁에서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해수 온도로 폐사가 잇따르면서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특히 우럭은 피해가 커서 이 수산 코너에 우럭회가 사라졌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회 코너를 아무리 둘러봐도 국민 횟감 중 하나인 우럭은 없습니다. 다른 매대도 마찬가지. 얼큰하고 시원한 맛으로 인기인 우럭 매운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운탕 거리로 우럭 사러 왔는데 우럭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를 사려고 봐야겠네요. 매운탕 끓이면 정말 맛있는데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매대에서 우럭이 사라진 건 양식 우럭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 찬물에서 서식하는 우럭에겐 뜨거워진 바다가 치명타였습니다. 지난달 우럭 출하량은 작년보다 18%나 줄었습니다. 출하량이 줄면서 매대에서 우럭 자체가 사라지거나 있더라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횟감인 광어도 마찬가지. 폭염과 집중호우로 출하량이 줄면서 지난달 가격은 14%나 뛰었습니다. 수산당국은 집단 폐사를 막으려고 급한 대로 방류하는 양식장에 5천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 지역으로 양식장을 옮겨서 좀 고수온에 대응해서 양식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한 폭염에 바다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국민 횟감들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무원 하면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최고 직업군 중 하나로 꼽혔죠. 그런데 4년 만에 지원자가 반토막 넘게 줄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의 메카인 서울 노량진 거리. 예전과 달리 대형 학원이 빠져나간 건물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고 분위기도 조용합니다. 저렴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었던 이곳 컵밥거리도 손님이 줄고 한산해진 지 오래입니다. MBN이 8년 전 직접 촬영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분위기 차이가 확연합니다.
네, 10년 전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줄었죠. 휴가 지나서 줄었어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 청년 준비생은 12만 9천 명,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31만 3천 명이던 숫자가 4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행정고시 등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10만 5천 명에서 올해 8만 1천 명으로 줄어 감소세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보니 낮은 보수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스트레스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직업군들이랑 비교했을 때 적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술 취한 나갈 때마다 내가 뭐 하는가. 반면 임금과 복지 개선에 적극 나선 민간 기업에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23만 명의 취업 준비생이 몰렸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하면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원래 다니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상황을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0% 수준. 대부분 진료과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 다음 달 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병원, 그중에서도 비인기과 복귀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 전에 지역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이번에 대거 서울 수도권 병원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도 예를 들어 인기과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실제로 지원도 했고요. 보통 하반기 모집은 결혼이 있을 경우 다른 병원 전공의도 지원할 수 있는데 입대 등으로 결혼이 많다 보니 이동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런 서울 쏠림 현상은 원래 다니던 지역병원으로 복귀하려던 전공의들까지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이 돌아가야 되는데 5명이 돌아가면 근무표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병원은 24시간 365일을 누군가가 근무하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근무표가 안 나오니까 남은 사람들이 근무 날짜가 2배가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당직 근무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도 벌어집니다. 주로 교수들도 당직은 계속 서야 된다. 전공의들이 다 옛날처럼 당직을 안 쓰니 복귀율이 낮아 수련 환경이 열악한 진료과들은 내년 모집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가 어거지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과 1년차를 새로 지원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즉 대가 끊겨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정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병원별, 진료과별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이 주민 2,000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유출해 논란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정보를 그 사업 추진 업체에 그대로 넘긴 건데요. 직접 연락해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였답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 앞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하루 48톤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각장에 반대하며 작성한 2,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부가 사업 추진업체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죠. 이게 우리가 신상이 다 털리는 게 아닌가. 가족이 다 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건 인허가권을 가진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업체 측에서 직접 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이런 사실을 인지한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사업체 등을 상대로 경찰 고발까지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의 한강변, 이른바 노른자 땅의 재개발이 10년 넘게 멈춰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잇따른 분쟁에 조합원들만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통령까지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역 앞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약 10,000평 규모의 사업 부지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허물어졌고 아직 남아있는 건물에도 철거 예정을 알리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땅 주인들로부터 95% 정도까지 토지를 사들였지만 조합이 13년 전 파산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멈춰 있는 겁니다. 5% 매입 작업하면서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어서 자세한 거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조합원 간 분쟁 속 금융 비용이 불어났기 때문. 2,700억 원까지 늘어난 PF 대출의 연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사업이 좌초한 겁니다. 약 400명의 조합원은 자신들이 낸 분담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억 5천 납입한 사람도 있었고 또 3억 납입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또 옥탑방으로 쫓겨나가지고서 어렵게 살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3곳 중 한 곳에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조합 운영을 이유로 300건에 육박하는 분쟁 신고가 접수된 상황.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전국에 온 동네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실태 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조사 중이니까. 무엇보다 일반 재개발과 달리 사업 무산 시 조합원이 온전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해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조차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는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정 대표는 대통령은 여야를 아우르고 자신은 굳은 일을 하겠다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표가 이른바 반탄파라 하더라도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탄파를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이에 대해 정 대표는 SNS를 통해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아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당 대표로서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주한 미 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국합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 전 대표가 어제와 오늘 경남에 이어 내일은 호남을 찾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조 전 대표는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인사 차원이라며 연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어제 부산을 찾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늘은 정계 복귀 뒤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내일부터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조 원장은 이번 행보의 목적이 내년 지방선거라는 정치권의 의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조 원장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조 원장의 공개 행보 자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말을 아끼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매를 번다는 거친 표현을 쓰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20, 30대 일부 남성이 극우화됐다는 조 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젊은 세대를 훈계하는 상황을 봐주기 어렵다고 직격했습니다. 제가 전례 없이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제가 교정교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조 원장은 호남 일정을 소화한 뒤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을 뜻도 밝혀 당분간 조 원장의 행보 자체가 정치권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9월 A매치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의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가 포함됐는데요.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가 남자 축구 성인 대표팀에 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공을 빼앗는 정교한 태클과 상대 진영을 파고드는 폭발적인 스피드.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린 옌스 카스트로프는 이번 시즌 1부 메넨 글라트바흐에 입단해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카스트로프는 독일 청소년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될 정도로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나라를 대표해 뛰겠다며 소속을 대한축구협회로 변경했고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이중국적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장대일과 강수일처럼 한국 태생 혼혈 선수는 있었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선수가 태극마크를 단 건 카스트로프가 처음입니다. 이미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꾸준하게 성장해온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준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지난해 방문한 한국을 집으로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낸 카스트로프는 스스로 행정 절차를 해결하겠다며 대표팀 합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카스트로프는 홍명보호의 약점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한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스트로프라는 새 엔진을 장착한 홍명보호는 미국 멕시코 원정 2연전을 위해 다음 달 1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밀워키전에서 안타 1개와 볼넷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4대3 승리의 디딤돌을 놓은 2경기 연속 안타. 그런데 오늘 경기에선 이 장면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날이 후텁지근했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북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수도권의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서부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내일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되는 영남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은 3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31도, 광주는 30도가 되겠지만 영남 지역은 대구와 포항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